재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내릴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력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생각보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노력으로 쌓은 실력을 단순히 재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능은 우리가 특정 능력을 쉽게 습득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이자 같은 연습을 했을 때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재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종종 타고났다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는 재능과 관련된 유전자가 발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재능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능이라는 용어로 인해 능력에 상한선을 두고 연습과 노력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재능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성과를 재능이 부족하여 노력하게 된 것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 없이 어떤 것이 좋은 결과를 보일 때 재능을 강조하려는 유혹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과소평가하고 노력 없는 성과를 과대평가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노력하고 연습하며 부지런하여 성실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력의 초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노력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노력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의 한계와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나에게 주어진 한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뇌과학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때로는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과학, 혹은 무척 답답해 보이는 과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하게 적용하면 재능과 노력 사이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재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현대인들은 석기시대의 선조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석기시대의 조상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돌도끼를 다듬고 움막을 짓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며 살았던 선조들과 우리의 유전자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 비해 더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모차르트의 사례가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모차르트, 그 이름만으로도 세기의 신동으로 기억되는 대표적인 음악가입니다. 하늘에서 영감이 떨어지듯이 머릿속에서 작곡을 적는 그의 모습은 영감과 천재의 전형적인 예시로 떠오르곤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대 유명한 작곡가이자 연주자로 모차르트가 3살 때부터 엄격한 훈련을 받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오랜 숙련과 노력 끝에 모차르트는 작곡가 및 피아니스트로서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그의 전설은 현대에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차르트를 부를 때 우리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흔히 말하는 천재로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훈련에 의한 후천적인 노력파로 부를 필요가 있을까요? 당시에는 그런 훈련을 받은 어린 피아노 천재가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피아노 실력을 현대 아이들과 비교하면 그가 특출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개발한 조숙성 지수에 따르면 모차르트의 조숙성 지수는
130%인 반면 20세기의 천재라 불렸던 이들은 300에서 500%로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년 동안 피아노 연주에 대한 DNA가 진화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피아노 연주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 전 세계적으로 피아노 수준을 높였을까요? 답은 문화나 피아노 관련 교수법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습과 교수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재능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기억은 뇌의 어느 부분에 저장되는 걸까요? 영어를 공부하면 실력이 향상되고 축구를 연습하면 실력이 향상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저장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기억은 뇌의 한 부분에 단일한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함께 사용할 때 형성됩니다. 이러한 뇌세포 간의 연결고리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이 필요한 순간에 뇌는 이 연결된 시냅스를 통해 기억을 찾아냅니다. 즉, 재능이나 기억은 뇌세포들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연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과학적인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고 기억하며 발전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A라는 기억, B라는 기억, C라는 기억은 서로 다른 세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 사진기, 그리고 사과라는 단어를 예로 들면 세 개의 단어는 사자를 나타내는 뇌세포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세포의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를 조합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부분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와 애플은 공유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동일한 이미지를 공유하여 사과와 애플이 상당 부분의 시냅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에는 사람마다 다른 형태의 시냅스가 공유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먹고 아팠던 경험이나 사과를 깎아주시던 부모님의 기억을 통해 사과와 애플을 같은 단어로 인식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언어 습득에 관해서는 사람은 가나 다라를 알고 아, 에, 이, 오, 우를 알게 되어 단어를 읽고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을 배울 때는 처음에 엄마와 아빠라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맘마, 빠빠 정도의 말을 배우죠. 이러한 기존의 시냅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학습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면서 기존의 시냅스는 더 정교해지게 됩니다. 맘마, 빠빠 말하기, 그리고 엄마, 아빠 말하기와 같은 간단한 시냅스에서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시냅스로 전환될 때 우리는 언어를 이용해 세상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냅스가 많다는 것은 모든 학습에 대해 재능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족구와 축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운동의 기술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와 족구 간의 비슷한 기술을 활용하여 족구를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구 기술 시냅스와 축구 기술 시냅스는 상당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재능이라는 부분도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중지능 이론으로 유명한 하워드 가드너는 지능에 7가지 영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7가지 영역은 언어, 운동, 감성, 공간, 논리, 관계, 그리고 자기 이해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뉜 이유는 각 지능 간에 공유되는 시냅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가드너의 관점에서는 언어 지능, 운동 지능, 감성 지능 등 서로 다른 지능들이 고유한 시냅스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지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흔히 운동신경이라고 불리며 균형 감각, 동체 시력, 손, 눈, 협응 등을 포함합니다.
운동신경은 단일한 시냅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운동과 관련된 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에 필요한 시냅스가 다양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 운동을 배우기가 쉬워집니다. 이번에는 언어 지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말과 어휘를 열심히 학습하며 글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언어 지능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용 과정에서 언어 지능의 시냅스는 자극받아 확장되고 강화됩니다. 그러나 운동과 관련된 시냅스가 발달하였다고 해서 언어 지능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과 언어에 관련된 시냅스는 서로 다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 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영역의 시냅스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게 시냅스를 발달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읽는 행위에는 다양한 시냅스가 관여합니다. 글을 읽을 때 어떤 시냅스가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이 검은 잉크의 모양을 인식하면 망막을 통해 뇌의 시각 영역이 자극되어 시각 정보를 분석하는 시냅스가 활성화됩니다. 이 정보는 좌측 뇌의 언어 영역으로 전송되어 음소, 동사, 조사 등의 시냅스를 활용하여 글의 의미와 발음을 이해합니다. 그 후 구강운동 영역으로 전달되어 입모양, 혀모양, 그리고 발음과 관련된 시냅스를 활용하여 소리를 내게 됩니다. 글을 읽는 연습은 다양한 시냅스 간의 연결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시각, 언어, 운동, 구강운동과 관련된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되고 장기 기억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시냅스의 연결을 통해 언제든지 의도된 시냅스 없이도 순간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지속적인 훈련으로 시냅스의 연결 가지들이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글을 읽는 능력은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글씨를 해독하고 발음하며 쉽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관련 시냅스가 특히 치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냅스가 치밀하게 형성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혹은 어린 시절의 환경에 따라 관련 시냅스의 밀도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냅스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호르몬이나 단백질 등의 영향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 내 시냅스의 밀도는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재능을 발휘하거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뇌 내 시냅스 연결의 중요한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목표와 관련된 시냅스를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보다는 시냅스가 촘촘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연습 시간을 따라잡는다면 그만큼 시냅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동등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한정으로 연습하여 재능 있는 사람들의 시냅스 연결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을 연습해야 아웃라이어, 즉 탁월한 성취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더해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의 저자 제프 콜비는 연습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재능은 시냅스의 조합입니다. 시냅스의 연결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한다면 재능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재능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냅스를 목표로 하여 강화합니다. 또한 반복된 연습은 뇌신경의 DNA를 자극하여 시냅스를 늘리고 견고하게 연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습 시스템을 철저히 디자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